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전날 미국 증시의 약세를 이겨내면서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또 밀렸습니다. 특히 나스닥 연 이틀 하락을 했는데요. 그간 상승의 두 축이었죠. AI 쪽의 엔비디아 그리고 전기차 쪽의 테슬라 모두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장초반 조금 영향을 받고 출발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그간 좀 잠잠했던 변동성 지표죠. 빅스 어제도 6%나 올랐습니다.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네, 때로는 미국 시장보다 선행하고 또 때로는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 전일장에서는 힘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간밤 미증시 상황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흔들리는 게 아닐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까지 함께 시청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의 인사이트 더 넓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놀러 오시면요.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과 함께 지난 방송 영상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미장원 들어가야죠.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이건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에 특히 나스닥 연이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최근에 상승의 두 축이었다고 하죠. 우리 AI를 대표했던 엔비디아 그리고 전기차 쪽에 테슬라 각각 많이 밀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경제TV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다우, 나스닥, S&P까지 전부 다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슈라면 이슈지만 지금 일전에 금리 하락 기조였던 이런 태도에서 지금 갑자기 급변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이렇게 기조를 분위기가 좀 바꿔가면서 지금 이러한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러시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지금 어떻게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관망세가 지금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좀 살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테슬라 조정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6%가량 빠졌고요. 지금 테슬라만 빠진 게 아니라 지금 관련 업종인 니콜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자, 엔비디아도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왔고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지금 3%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 이 투자자의 심리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경제가 안 좋아지거나 또는 반대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올라가는 게 통상적입니다.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2%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러시아 정치적 불안정으로 지금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데 가장 궁금하신 거는 도대체 시장이 언제 좋아질 것이냐, 어떤 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이냐 좀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연방 의장이죠. 지금 유럽 중앙은행 컨퍼런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두 차례 지금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발언 그리고 주 후반에 발표되는 5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이 발표를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시장 흐름을 전개될지 이 단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앞전에 말이죠. 테슬라 지금 6%나 밀렸다고 하셨잖아요.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뭐 베어 캠프에 합류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등급을 하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마크 듈레인이라고 이 전기차 관련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했죠. 이게 제가 일전에 좀 들었던 말씀과 조금 일치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벤츠, 포르쉐 이런 글로벌 자동차 기업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속화가 붙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절이 가능했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사실상 이 전기차에 대한 생산 단계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이제는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할 이러한 전략 자체를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쟁이 붙으면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자, 그렇다면 비싼 가격보다는 조금 가격을 내리면서 자, 테슬라가 가져갈 수 있는 마진이 좀 부족하지 않고 적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면서 이렇게 등급을 하향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테슬라가 그간 주가를 이끌고 왔던 큰 축이었는데 이제 한 방을 얻어 맞은 셈이 됐고요. 그다음에 루시드 최근에 저희가 많이 안 다뤘던 종목인데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주가는 바닥권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지금 영국의 에스턴 마틴이라고 있습니다. 뭐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이 벤틀리와 같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에스턴 마틴에서 루시드 그룹의 이러한 지분 3.7%를 좀 인수할 것으로 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지금 람보르기니라든가 이 벤틀리와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고급 차량의 브랜드가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가 차트를 보니까 루시드 주가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가운데 에스턴 마틴 007 영화에서 많이들 보시는 아주 외양이 이쁜 그런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인수를 해가지고 좀 멋지게 좀 만들어서 팔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뭐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화이자도 한번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좀 그 안에서도 사실은 조용조용히 국내 시장에서 움직였던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에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인 종목 화이자 같은 거 일단 오늘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비만 당뇨 치료제에서 이 임상 환자에서 간 효소 수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비만 당뇨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바이오 저트를 지켜봐야 될 게 슬슬 이제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항암 관련해서도 속속히 이슈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일전에 시장을 크게 주도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뭐 바이오 중에서도 비만 당뇨병도 있겠지만 미래지향성 치료제 뭐 알츠하이머라든가 항암제 관련해서도 개별주가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국내에서도 이러한 이슈를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도 시장의 반응은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지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재료가 필요하다 이런 류의 말씀이셨고 자 코인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업데이트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비트코인 기준으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 대비 일단은 약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4천만 원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비트코인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계열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은데도 자 14% 이상 급등이 현재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SB, 비트코인 골드 지금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떨 것이냐. 일단은 주의 이런 코인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유통 물량이 무분별하게 많은 코인이 아니라 알트 코인 중에서도 자, 지금 유통 물량이 적은 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들을 분할 매수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때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 도대체 이게 차이가 뭔가 이런 걸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이 차이가 뭡니까?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그 자체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이름이 붙은 모든 코인들을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을 이걸 채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찍어내는 겁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코인의 방식이 사실은 일전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찍어내는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관련 채굴 사업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럴 코인 같은 경우 무분별한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스킨 코인 즉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러한 약간 어둠의 코인이라고 좀 평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알트 코인도 이더리움 계열의 기반으로 한 이러한 코인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좀 너무 무분별하게 채굴이다 찍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자꾸 이제 좋아지는 느낌으로 가는데 수혜주가 있을까요? 수혜주도 수혜주지만 사실은 지난 2, 3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박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주식처럼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만에 몇백 프로 또는 수천 프로 올라가는 코인도 있고 반대로 하루 만에 마이너스 90% 말도 안 될 정도 하락하는 이러한 코인 시장이 좀 나타나면서 사실은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도 알트 코인에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부분 그리고 공포성도 짙기 때문에 수혜를 보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을 주도가 있는 비트코인 하드포크 계열이 오히려 시장에서 좀 신뢰를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계열 기반의 이러한 코인들도 조금은 시장에서 신뢰를 갖고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견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하락세를 이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 거래소죠. 바이낸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노이즈, 특히 미국 SEC와의 노이즈 이것 때문이었는데 최근에 지역을 좀 바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SEC가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이러한 거래소들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제는 SEC의 의도로 보자라면 지금 소식이 하나 나왔죠. 사실은 SEC의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기관 쪽으로 지금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즉 코인이 그동안 규제가 없다 보니까 미국 자국에서는 이런 코인 거래소들에 대한 이런 자금 세탁 그리고 이 외에 다양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규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좀 시장을 거래소를 좀 규제했던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세금이 안 붙는 나라라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이런 중동 지역으로 지금 바이낸스라든가 이러한 대형 거래소들이 옮겨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미장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네요.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님과 함께합니다. PB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저희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뵙게 되셨는데 네. 또 한마디 간단하게 또 들어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투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들을 좀 잘 모아서 이렇게 좀 제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헤드라인 꼼꼼하게 뜯어봐 주실 텐데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5G 넘어 6G 통신 박연아. 성능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것이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PB님, 오늘 이 5G, 5세대 이동통신을 넘어서 6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간단하게 좀 내용 들어볼까요? 일단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5G 요금제 쓰고 계신가요? 저는 좀 느립니다. 아직 네. LTE 쓰고 있습니다. 저는 5G 요금제를 쓰고 있는데 네. 사실은 LTE에서 5G로 넘어갈 때 광고를 했던 것이 정말 확실히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즐기실 수 있다라고 이동 3사가 전부 다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네.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게 썩 빠르다는 느낌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헤드라인만 보시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5G도 제대로 된 5G가 아니라고 하는데 네. 6G가 가능할까라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5G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5GHz 대역폭을 사용하는 주파수랑 그다음에 이제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5G는 3.5GHz입니다. 근데 광고했던 정말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즐기시려면 28GHz가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28GHz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직진성이 강하고 신호가 강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에 이것이 그 장애물에 부딪히면 신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통 3사들은 더 많은 중계기를 설치해서 그거를 보완을 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4G나 LTE에서 넘어갈 때 5G로 넘어갈 당시에 통신 장비가 전국에 약 500만 개 정도 깔릴 거라고 통신 장비 제조업체들은 전망했었고요. 실제로 그 당시 솔리드나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통신 장비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 3사는 실제로 20만 개 정도만 설치를 했고 그 결과 지금도 강원도의 대부분의 지역은 5G 서비스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정부가 28GHz 해당을 두고서 이통 3사에다가 규제를 가했는데 결국 3사 모두 다 손을 떼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 28GHz 자체는 이동통신 3사에서 현재로서는 사용할 이유가 조금 없는 상황인데요. 기존 휴대폰 단말기에서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뿐더러 자율주행과 같은 실시간 네트워킹 상황에서야 필요한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이따가 기업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하나 시스템이 제4 이동통신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UAM, 그러니까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8GHz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니즈가 충족되는 상황이라서 28GHz라는 고대역폭망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통신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면 6G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휴대폰 단말기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율주행과 증강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지연율이 상당히 낮은 정보 처리 속도와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6G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총 1,517억 원을 투입해서 6G 원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향후 사용화 기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후속 연구개발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도 2028년까지 6,253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UAM과 자율주행이라는 구조적인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6G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표준을 위해 나아가는 방향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셔도 된다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네. 자, 그동안 또 5G 요금제 정말 비싸기는 많이 비싼데 그동안 사용해오던 LTE나 또 4G 요금제랑 뭐가 다른가라는 불만 사항이 사실 나왔던 것도 사실인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민기 PB님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5G 보급률로는 전 세계에서 뭐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뭐 우리나라의 인터넷 구축 인프라야 뭐 사실 더 말하면 입이 아프죠.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앞서서 이제 6G의 국제 표준화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보고 어떻게 투자 키워드를 뽑아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투자 키워드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일단 저희 투자 키워드는 낮은 것이 더 좋다.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죠? 일단은 이거는 일단 통신 위성 자체가 좀 저궤도 위성, 그러니까 궤도가 낮은 것이 조금 더 이런 6G 망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저궤도 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36,000km 부근에 위치하면서 위성의 공전주기와 지구의 자전주기가 일치하는 위성이 바로 정지궤도 위성인데요. 이는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신호를 쏘다 보니까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넓어지지만 지연 시간이 커지고 거리가 멀어서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저궤도 위성은 짧은 거리, 그러니까 좀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통신 지연 시간이 짧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실제 저궤도 위성 통신의 지연율은 0.025초로 정지궤도 위성 0.5초, 그리고 해저 광케이블 통신 0.07초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기존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무게가 1톤이 넘고 크기 또한 5m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네. 먼 거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수많은 안테나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저궤도 위성의 경우에는 크기가 2m 이하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위성을 쏘아 올릴 재원을 마련하는 데 용이합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송수신 성능과 소형 및 경량화 그리고 저렴한 비용 등을 갖춘 저궤도 위성은 전 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에 대한 로직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은 크게 통신 위성, 발사, 그리고 유저 안테나, 그리고 게이트웨이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사업자, 그러니까 스타링크나 원앱, 아마존과 같은 사업자가 위성을 제작해서 우주로 발사하고 지상에는 위성 신호를 기존의 인터넷망과 데이터 센터와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후 위성 배치가 완료되면 인터넷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 유저 안테나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가까운 인공위성에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를 수신한 인공위성은 가까운 게이트웨이에 다시 신호를 전송하고 전 세계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는 기존의 인터넷망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요청받은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터넷을 위성으로 사용해야 할까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인터넷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터넷망은 대부분 지상망을 사용합니다. 기지국과 인터넷 선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시선을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돌리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도 한 60% 정도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이 존재하고요. 심지어 미국과 유럽,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 반열에 오른 그런 국가와 대륙들도 20에서 30% 정도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인터넷은 기지국이 있어야 되는데 사막과 밀림, 오지 같은 지역에 기지국을 설치하고 인터넷 선을 연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율주행이라는 굉장히 메가 트렌드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완벽한 자율주행은 기본적으로 지연율이 압도적으로 낮은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글로벌 초고속 인터넷이 안 되는 현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메커니즘이 자동차 앞에 달린 카메라가 앞에 있는 사물과 상황을 인식하고 다른 자율주행 자동차들과 실시간 네트워킹을 통해서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빠른 속도의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 어디서든 5G망이 온전하게 구축이 되어야 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위성망과 지상망을 결합하여 6G 시대에서 온전하게 자율주행에 정착되는 것을 위성 사업자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앱과 스페이스X 그리고 현재는 아마존이 가세했는데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스페이스X는 2018년 이제 미연방 통신위원회로부터 궤도에 1세대 위성을 배치하는 것을 허가받으면서 1세대 위성 4,400개 그리고 2세대 위성 29,988개를 이미 쏘아 올렸고 또 쏘아 올릴 계획을 하면서 가장 시대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앱인데요. 원앱은 2012년에 설립되어서 2015년도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가능케 하자라는 슬로건을 갖고서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648개의 위성을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글로벌 서비스가 시작돼 2024년 스타링크의 위성수가 4,400개인 데에 비해서 원앱의 경우 다소 좀 숫자가 부족하다는 점과
스타링크의 경우 게이트웨이와 유저 터미널 등을 자체 공급하지만 원앱의 경우는 외부 업체와의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는 차이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 외부 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국내 위성 부품 사업들한테는 좀 수혜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스타링크와의 규모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저궤도 위성 사업에 있어서 유일한 스타링크의 대항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궤도 위성 준비를 마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2019년도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업인 카이퍼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총 3,236개 위성 발사를 신청했는데요. 전체 위성 배치 계획 중 50%는 2026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2029년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완구 개발 시설을 구축했고 컬클랜드에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위성 생산 공장을 건설했는데요. 또한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생산 공장에서는 하루 최대 4개의 저궤도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만큼 공장 완공과 함께 2024년 본격적으로 발사가 진행된다면 새로운 대항마로 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개화하고 스페이스X와 아마존이라는 범세계적 기업들이 참전하면서 시장이 커지는 만큼 관련 기업들을 살펴보신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5G에서 이 6G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저궤도 위성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김민기 PB님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만큼 시장의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점쳐지고 있다라고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김민기 PB님께서 짚어주신 것, 오늘의 투자 키워드 작고 낮아야 유리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저궤도 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자, 지금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표준화를 이루겠다라는 것이고 글로벌적으로도 이렇게 움직임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쨌거나 국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해 주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한 두 가지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한화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인텔리안테크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아까 저궤도 위성의 경우 낮은 궤도에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 기존 정지궤도 위성과는 달리 위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더 낮은 궤도에 있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계속 움직이는 위성에서 데이터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 위성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안테나 기술이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다양한 안테나를 개발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인데 저는 그중에서도 게이트웨이 안테나에 주목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궤도 인공위성과 지구상의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네. 매체인데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망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앱과 스타링크, 아마존과 같은 위성 사업자가 글로벌하게 인터넷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러프하게 잡은 숫자긴 하지만 최소 1,000개에서 2,000개 사이의 사이트를 구축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에는 최소 6대에서 15대가량의 게이트웨이 안테나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안테나의 경우 현재 단가가 정확하게 공개된 바는 없지만 대충 한 2억에서 3억가량 러프하게 잡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 계약이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이 지속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인텔리안테크는 현재 해상용 안테나 부문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배에서 인터넷을 하게 해주는 안테나인데 이것도 왜 배에서 인터넷을 해야 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항해 중인 배들 중에 한 70% 정도가 인터넷이 안 되는 배들인데 이들이 네. 인텔리안테크의 타겟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조선업계가 이제 자율운항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좀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율운항으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초고속 인터넷이 돼야 좀 앞에 항로 변경이나 배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네, 자율운항에도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상용 안테나가 필수적인 단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우는 평판형 안테나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원판이 따라가면서 위성을 추적했다고 하면 평판형 안테나의 경우에 이제 반도체 비미 신호를 트래킹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 위성의 신호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곡선이 있는 형태가 원판형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나요? 그 케이블 TV 볼 때 밖에 달아놨던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원판형이고요. 그렇군요. 원래는 그게 신호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평판형 안테나의 경우에는 반도체 빔이 그걸 트래킹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소형화가 가능하고 그렇게 차량용과 가정용으로 보급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게 많은 연구 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텔리안테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R&D 비용과 인력비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위성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설명드렸던 유저터미널 사업도 진행 중인데요. 실제 2019년도 말에 원앱과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이트웨이, 유저터미널, 그리고 해상용 안테나, 평판형 안테나까지 위성용 안테나 부분에서는 정말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1,0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위상 증제를 발표하면서 약간 주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고 실제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요. 네. 연구개발 및 양산 타임라인표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되면서 주주들의 걱정을 일부 기대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안테나를 공급하던 원앱, SES, 텔레섹과 같은 업체들과 추가로 볼륨 성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회사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기업 하나와 그리고 밀리터리라고 쓰여 있는 부분에서 좀 양산과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국방 쪽으로도 진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이처럼 해상용 안테나라는 든든한 매출처를 바탕으로 게이트웨이야 평판형 안테나까지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텔리안테크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네. 어느 정도 될까요? 해상용 안테나, 배에다 안테나를 만드는 것은 전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위성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온전히 시장이 개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장의 1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네. 굳이 경쟁사라고 뽑힐 만한 기업은 초에 있다 하나 시스템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카이메타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약간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큰 경쟁사가 현재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또 말씀해 주셨던 평판형 안테나의 경우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앞으로 우리가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잖아요. 이 평판형 안테나 사업도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나요? 평판형 안테나 사업은 사실은 이제 인텔리안테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평판형 안테나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미래의 기술입니다. 아직 그게 양산까지는 시간이 올해 안에는 양산이 들어가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수율이 잡힐지도 약간의 의문이고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거를 하겠다 하고서 성과를 낸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네. 인텔리안테크가 이 시장을 먼저 파일을 선점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에 더해서 기대감까지도 등에 업고 가고 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 저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면서 말씀해 주셨던 이 유증의 문제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만큼 오늘 또 김민기 PB님께서도 이 기업을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더해서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까지도 함께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인텔리안테크 말고도 기업이 또 추가로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 보면 좋을까요? 하나 시스템입니다. 네. 일단 하나 시스템은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위성통신 안테나와 위성통신 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있는 자회사 하나페이저는 투자사인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카이메타와 글로벌 위성통신 사업자인 원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페이저 또한 현재 모듈형 및 평판형 안테나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카이메타의 경우 이제 경쟁사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위성 안테나를 주력으로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하나페이저와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앱의 경우에는 유럽 최대의 통신 위성 기업인데 앞서 말씀드린 인텔리안테크의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원앱에 약 3억 달러 수준의 지분 투자를 하면서 향후 하나 시스템이 통신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될 경우 다양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UAM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UAM이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사업인데 이게 지금은 시범형으로 좀 몇 대 날아다니는 거겠지만은 이게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킬로미터당 3,000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책정이 돼서 실제로 이게 상용화가 되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도심항공이 굉장히 많은 수의 소형 비행체들이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 문제와 안전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활용해서
좀 서로 간의 네트워킹이나 그런 지연율이 낮아야 좀 안전 문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이런 소형 에어 모빌리티 사업에 추가로 이제 위성 인터넷 사업까지 좀 이중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보 정책과 정보 사업을 함께하면서 몸집을 불려나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일단 상용 저궤도 위성을 기반으로 한 군 통신 체계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여 군대의 네트워크 체계가 개편된다면 기존 대비 전송 속도가 빨라지면서 작전 수행 능력과 정보 분석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 시스템이 지분을 투자한 원앱이 영위하게 된다면 하나 시스템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또한 군용 관측 위성 구축 사업도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 규모로 북한 정찰 목적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 위성 탑재체의 경우에 하나 시스템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고 2026년에 성능 검사를 진행하고 2028년에 위성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 주도 사업으로 기반을 잡으면서 민간 부분에 지출할 가능성과 그 수혜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하나 시스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G를 넘어선 그 다음 6세대 이동통신 이야기를 하면서 저궤도 위성까지 저희가 왔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 지켜보면 좋을지까지 김민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인텔리안테크, 안테나 사업 영위하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이야기 나눠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화 시스템까지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자, 이 두 개 종목들 시장에서 관련 이슈가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관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민기 PB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처음으로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덟 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두 종목 말씀드려야죠. 최근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센티멘털로는 대동 그리고 펀더멘털로는 화신 이렇게 두 글자씩이네요. 회사 이름들이. 그래서 오래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동부터 좀 볼까요? 대동 최근에 주가를 좀 보시죠.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대동을 보시기 전에 제가 기계 업종이죠. 건설기계 쪽에 두산 밥캣,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기계, 진성 TC까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주가들이 다 좋았죠. 근데 대동 농기계 관련주입니다. 대동이 조금 이제 오르는 듯 하는 이런 모양이고 TYM은 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건설기계 쪽에서 주가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아마 스위칭하는 수요, 대체 수요 이런 것도 이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 조금 대동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유안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대동이라는 데가 이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외에도 다른 쪽을 한다. 그 얘기가 이바이크, 전기 바이크죠.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 24년도부터는 빠른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리고 모어 로봇, 잔디 깎는 로봇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들 깎습니다. 안 깎으면 신고 들어갈 정도로 이게 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가 돼 있는데 그쪽 시장을 지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대동이 그쪽에서 좀 새로운 거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제일 밑에 쪽 보시면
트랙터의 자율주행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뭐 우리가 저궤도 위성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트랙터의 자율주행화 쪽도 이게 최근에 시대 흐름과 맞물려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2023년 이렇게 실적을 얘기했는데 지금 북미 주역에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좋거든요. 이쪽이 수요가 좋기 때문에 이 회사의 수익성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서 마진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고파워, 그러니까 고마력 트랙터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여기가 콤바인드하고 이항기도, 여러분들 뭐 이게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을 테니까 이런 이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성장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기계 뭐 볼 거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두산 밥켓이 지금 미국에서 주택 수요가 아주 좋으면서 조만한 중소형 굴삭기 요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터, 고마력의 트랙터, 100마력 이하급에서 지금 일본 업체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업체에 이렇게 아주 바짝 다가선 건 아닙니다만 가격적으로 좀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이점이 좀 있고요. 고객들의 수요에, 요구에 계속적으로 기민하게 대응을 하면서 잘 맞춰주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서비스가 아주 애프터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옵션 사항도 많이 추가를 했나 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면 우리나라 옵션 보면은 뭐 벤츠, BMW 이상으로 옵션 사항들이 좋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트랙터 안에 여러 가지 옵션 사항들을 넣으면서 트랙터를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한테 아주 편리함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도 싸죠, 편리하죠, 애프터 서비스 좋죠, 뭐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북미 지역에서 수요가 좋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매 단가 인상도 하고 있다. 이게 단가가 인상이 되는 게요. 고마력 쪽으로 가면 이게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고마력이 점차적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 이 회사의 마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뽑아온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은 23년 실적 기준해 가지고 PER이 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최근에 건설기계 쪽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같이 좀 넣어봤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죠. 최근에 좀 1월 초에부터 쭉 이렇게 밀려 내려가다가 다시 평균 수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3.9% 시장이 좀 오르는 감이 있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누가 사는가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누가 사나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말이죠. 누가 외국인들이 미국의 디어라는 업체도 있거든요. 아주 큰 이제 대형 이제 농기계를 많이 하는 전 세계적인 업체잖아요. 혹시라도 살 줄 압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고 있다. 왜 살까요? 싸기 때문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이 밴드 안에서 지금은 크게 움직임은 없는 거죠. 중앙 정도에 이렇게 와 있는데 밑으로는 뭐 PBR로 0.4배 정도, 위로는 0.9배 정도. 왜냐? 이 회사의 수익성,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ROE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해도 10%, 나빠지면 뭐 5% 왔다 갔다. 그러니까 PBR이 여기서 1배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고마력의 트랙터가 약간의 이제 ROE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은 이 밴드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더 올라갈 필요가 있겠다. 0.9배가 아니고 1.0배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만 사고 국내 개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사고 다 소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왜 살까요? 싸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PER 보겠습니다. 23년 PER이 대동 5.3배입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두산 밥켓 7.4배, HD 현대인프라코어 7.5배,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8.6배입니다. 이 회사들도 쌉니다. 이 회사들도 제가 뭐 팔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도 보자는 얘기죠. 대동 5.3배에 불과하다. 상당히 저가 매력이 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최근 5주 전부터 커버가 시작됐나 봅니다. 목표 주가가 15,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16,000까지 와 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이 지금
28%입니다. 뭐 이런 이제 중소형주는 사실은 28%라고 하는 게 금방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갈 수도 있는데 조금 할인을 더 해서 봐야죠. 중대형주가 28%다 그러면 한 15%에서 20%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중소형주가 28%다 그러면 한 뭐 절반 정도 아니면 절반 이하로 좀 할인해서 봐주더라도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동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은 오늘은 화신입니다. 화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자동차 부품주 샤시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경량화 관련돼서 이 회사가 아주 주도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화신이 주가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연초 대비해가지고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네요. 200%니까 2배 정도 오른 거죠. 100% 대비해서 200이니까 2배 정도 올랐고 제가 현대차, 기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현대차 제일 밑에 있고 기아 그나마 나섰는데 명신산업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개 중에 개인들의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그 투자 자금 규모의 사이즈에 따라서 원하시는 걸 이제 하시면 좋은데 저는 계속적으로 뭐 다들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화신이 주가 성적이 아주 좋았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실적하고 신규 수주 아주 좋아진다. 이제 점점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장 가동률이 90%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이제 뻗어나가는 데를 잘 보셔야 돼요. 현대차가 미국도 많이 하지만 최근에 인도 가서 이제 많이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갈 때 누구랑 손잡고 가겠습니까? 바로 이런 화신 같은 회사입니다. 인도 같은 데가 이제 지금 매출 비중이 20%고 미국, 북미 지역이 이제 30%인데 이런 데를 같이 나가다 보면 성장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SUV 쪽도 다골격 이렇게 가다 보면 들어가는 부품이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죠. 아무래도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는 뭡니까? 뭐가 생명이죠? 경량화입니다. 경량화. 그러니까 24년부터는 또 경량화 이 모멘텀이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주가가 이렇게 100% 정도 올라왔는데 이게 한 번에 올라오는 그런 모멘텀이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추가 모멘텀. 현대차가 인도에서 캐파 증설하고 GM 인도 공장을 인수하고 계속 인도 얘기죠. 그리고 현대차 중대형 SUV 출시 이게 이제 3분기 정도에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도 또 모멘텀이 붙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거죠. 1분기에 매출 역대 분기 실적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다월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볼륨 모델 교체가 7월에 이제 는다.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고 3분기에 또 SUV 쪽에서도 모멘텀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24년에 가서는 EV 신차 그러니까 전기차 신차 쪽에서 또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지금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놓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를 보겠습니다. 주가는 이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밀렸습니다만은 다시 조정 지지를 받고 올리려고 하는 느낌이죠. 4.8% 어제 올라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꾸준히 사 모으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뭐 조금 팔려고 하는 느낌이죠. 먼저 샀다가 좀 팔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이 회사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보면 상단에 와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지금 PBR이 1.1배 지금 넘어가 있는데 이 회사 ROE 상당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PER 보시죠. 기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대형주 중에 선호수죠. 완성차 중에 현대차보다 제가 기아를 더 선호를 하는데 밸류싱도 싸기 때문입니다. 화신 그래도 5.1배입니다. 5.1배는 여러분 뭐 상당히 싼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변동은 없습니다만은 목표 주가 괴리율이 지금 25%입니다. 그러니까 좀 계속적으로 좋게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대동, 펀더멘탈로 화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챙겨봤습니다. 대동과 화신 모두 두 글자로 기억하기도 쉽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